안녕하세요. 상수인의 시다방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앤드류 허드슨이 작성한 모델링과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앤드류 허드슨은 시니어 하드 서페이스 모델러로서요. 지금은 D4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그 모델링과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은 좀 내려와 보시면 요 아래에 VFX 모델링 블로그 해서 1에서 5까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걸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게시글을 이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에서 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넥으로 이직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막상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 게시글이 없을 거예요. 이미지만 보일 거고요. 그 관련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제대로 된 그 블로그 게시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동을 해 보시면 여기까지 오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사실 그 프리패레이션에서 가장 그 준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링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로 작성이 돼 있었으면 그냥 한국어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을 텐데 좋은 글이고요. 그리고 좋은 그림에도 그 영어가 좀 힘드시거나 또는 마야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림에 떡인 상태인 것 같아 갖고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같이 요 블로그 글을 보면서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우선은 그 어떤 업계나 똑같겠지만 필름 인더스트리, 여기 보시면 필름 인더스트리라고 체크를 해놨네요. 이게 이제 V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VFX 업계에서 정말 처음에 사전 작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써놨고요. 이건 한국도 동일한 것 같아요. 준비 작업이 정말 잘 돼야지만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 VFX 작업들은 데드라인이 되게 타이트합니다. 그죠? 여기 써 있네요. 되게 타이트한 데드라인, 되게 중요하죠. 이 타이트한 데드라인 안에 수많은 아티스트와 또는 다양한 파트가 협업을 통해서 데드라인 그 기간 내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제작 기간 안에 무언가를 끝내는 거, 이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델러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러라고 하는 건 가장 그 파이프라인, 모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이프라인이 있겠지만 가장 첫 시작은 모델링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러가 그 첫 시작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완성된 모델링 데이터가 각 파트로 넘겨지게 되면서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그 VFX에서도 그 첫 단축격인 모델링 파트에서 모델러가 일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뒷파트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파트인 모델러 파트가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다른 파트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파트에서 그걸 다시 수정해야 되면 다시 이제 모델러한테 그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드라인이든 뭐든 거기에 스케줄에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자체, 블로그에 있는 그 설명들 자체에는 지금 마야 2018을 사용한다라고 써놨네요. 그 VFX 인더스트리에서 대부분 다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마야를 기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야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물론 모도나 맥스 같은 걸 사용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마야뿐만 아니라 인하우스 툴 같은 자기들만의 개성 있는 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마야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런 방법적인 거 모델링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그 정말 모델링 할 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허리우드 쪽 같은 경우에는 하드 서페이스 하게 되면 그 스캔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그 베이스로부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 모델이나 뭐 이런 것도 아트 디파트먼트에서 그런 일들이 선행이 되고, 그러니까 컨셉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델러가 컨셉까지는 하지 않고 컨셉은 아트 디파트먼트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실제 그 뭐 하드 서페이스 관련 탱크나 비행기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스캔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제 3D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는 옛날에 이제 본인이 직접 모델링 했던 걸 가지고 다이나메시 해서 그걸 통해서 실제 스캔 데이터인 것처럼 그냥 가정을 해서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할 거죠. 그래서 마야 씬에서의 그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서 가장 여기 써 있네요. One very important thing 이라고 하죠. 3D에서 가장 중요한 거. 스튜디오마다 그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스케일이 있습니다. 3D 그 씬 스케일이 있는데, 어디는 실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는 실측보다 뭐 10분의 1 정도 작은 스케일로 잡아놓는 경우 뭐 이렇게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앤드류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나 뭐 이쪽에서는 실제 스케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 앤드류는 10분의 1 스케일로 줄여서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180cm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10분의 1로 줄여서 18cm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측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씬인 장면들 같은 경우에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여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따라서 미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트로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또 체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뭐 VFX 스튜디오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작업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영화들 자체 블록버스터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스튜디오에서 그 데이터 어셋을 쉐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할 때 그 데이터의 실측인지 아니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스케일인지 그 스케일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캐닝을 해주고 있는 그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데이터가 넘어올 때 항상 여기 지금 언급이 돼 있죠. 원 바이 원 해서 이렇게 큐브 다 원으로 되어 있는 요 사이즈의 큐브가 가이드용으로 해서 같이 첨부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원이 1cm일 수도 있고 1m일 수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꼭 그 회사에 있는 디폴트 큐브 스케일이 매치되어 있는 그 디폴트 큐브랑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스케일이 매치 안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스케일부터 꼭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그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외부에서 그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링 스케일을 매치를 해놨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내부에서 다른 아티스트가 그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스케일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꼭 2번 이상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라라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마야로 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때 사람을 보면 대부분 사람 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실측이든 뭐든 그 스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셋을 두게 됩니다. 휴먼 사람으로 어셋을 두게 되는데 이 어셋으로도 확인을 하고,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슷한 그 스케일을 갖고 있는 어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한다라고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그 스케일을 가장 처음에 체크를 잘 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스케일이 무시가 돼서 작업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캐릭터나 뭐 비행기든 모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리거한테 그 모델링이 완성된 다음에 넘어갈 텐데, 일반적으로 리거가 체크를 했을 때 스케일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시 모델러한테 그 데이터를 돌리겠죠. 리거가 모델링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리거가 수정을 해서 다시 모델러로 오게 되면 그 역시나 이제 리거 자체가 작업하는 시간을 조금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이든 데드라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리거 선에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리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통과를 시켜서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레이아웃 팀까지 넘어가서 거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스케일에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큰 규모의 작업을 하거나 VFX 스튜디오가 크면 클수록 그 독립적으로 개별화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면 뭐 리거가 수정을 하거나 레이아웃이나 또 애니메이터가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든 뭐든 철저하게 그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이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네, 뭐 모델링하고 아무 곳에나 위치를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아무데나 위치를 하면 안 되고, 그 레이아웃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위해서 대부분 어셋들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000 XYZ 000 되는 곳에, 오리진이 되는 곳에 항상 위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든 비행기든 뭐든 정면이 있잖아요.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이 항상 회사마다 동일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또 스튜디오마다 다른 거고요. 그 마야 베이스다 보니까 X 또는 Z가 될 건데, 포지티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Z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Y는 항상 위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마야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나 Z 그리고 위쪽은 Y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메트리하게 해서 그 좌우가 동일한 경우에는 항상 더욱더 그 중간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 0이라고 했는데, 하이트 0, Y죠, Y쪽. 이게 항상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모델링한 에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내려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살짝 떠 있긴 하지만 그 랜딩 기어가 내려왔을 때 지면에 딱 닿게끔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만들어진 어셋을 사용하게 될 레이아웃이나 애니메이터들이, 레이아웃 팀이나 애니메이션 팀에서 그 높이를 항상 0으로 맞추면 지면이 딱 닿을 수 있게끔 디폴트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점이 안 맞춰 있으면, 만약에 지면에 딱 맞아야 되면 그 수동으로 또 찾아서 그 그라운드에 딱 접촉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그 어셋이나 데이터는 지면에 딱 다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오브젝트가 그라운드에 닿는 건 아니어서, 땅바닥에 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실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실전 연습이죠, 연습. 그래서 몸에 그냥 뵐 수 있게끔 뭐 땅에 닿는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그라운드에 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인발먼트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모듈 형식으로 나중에 합체가 돼서 뭐 성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할 때도 대부분 이제 나눠서 작업을 할 때도 오리진이 되는 0점에 맞춰서 다 세팅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에 의해서 불러와졌을 때 레이아웃이나 또는 인발먼트 아티스트들이 합쳐졌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위치를 할 수 있게끔 항상 0점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해서 만들게 된다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뭐 거기 10분의 1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1이 되어 있는 실측 비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항상 가운데에 위치를 해서 시메터리 됐을 때 동일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0점 그라운드가 될 수 있게끔 위치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항상 기존에 써왔던 비슷한 어셋이 있으면 실제로 불러와서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마야로 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저는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여기에 이제 바이페드로 가시게 되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사람의 사이즈를 좀 볼게요. 사이즈를 보면 자, 마야에 가서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메저 툴 가면 디스턴스 툴이 있고요. 한번 클릭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182 정도의 센치가 되고 있네요. 자, 이거를 아까 앤드류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182로 쓰지 않고 10분의 1인 줄여볼까요? 그래서 .1 이런 사이즈로 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스튜디오별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XYZ에서 잠깐 클릭을 하고 보시면 이쪽에 Z의 플러스 방향, S의 플러스 방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마야에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어셋을 가져왔을 때도 X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그리고 Y 방향은 하이트에서 위쪽을 향하게 되고 있네요.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깐 제가 뉴를 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회사에 가시면 아마 스케일 가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실측이든 뭐든 그렇게 베이스로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 사람이 디폴트로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비행선을 예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를 다시 가시게 되면 여기에 베이클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시게 되면 여기 베이크라고 이제 사람하고 사이즈를 봐서 맞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봐서 실제 스케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 아까 앤드류가 말한 것처럼 오리진이 아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드가 여기 0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라운드가 닿을 수 있게끔 아래쪽이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자, 그라운드에 맞춰서 올려주게 되고요. 그죠? 올려서 그라운드 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점에 맞춰서 피봇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프리즈 된 상태고요. 이걸 또 가셔서 모디파이 가셔서 리셋 트랜스포메이션을 눌러 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0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셋이 저장이 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든 항상 0점에서 그라운드에 맞춰주는 게 되게 쉬워지겠죠. 이 상태에 오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항상 0을 넣어주게 되면 그라운드에 누가 작업을 하든 쉽게 붙일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Optimizing Scans for U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브러시를 통해서 면을 줄이라고 하는데 스캔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사실 마야에서 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되게 헤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00만, 1000만, 3000만 폴리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는데 마야에서 작업하기 힘들고요. 더 헤비한 경우에는 사실 마야에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작업하는데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이제 앤드류는 지브러시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브러시에 데시메이트 기능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형태는 유지를 해주면서 면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오고 있는데 여기 지브러시에 플러그인 있는 데시메이션 마스터라는 요 기능을 쓰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지브러시 사용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어서 그냥 조금 스킵을 하고 내려가셔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요 기능을 써서 뭐 이 수치를 이대로 넣으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 가면서 최대한 그 퀄리티든 그 디테일은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면수만 줄일 수 있게끔 세팅 값을 찾아서 적용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여기는 무시하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제를 위해서 지금 요 옵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이나믹시까지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스캔 데이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일부러 늘려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미로 저렇게 X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브러시에서 그렇게 면 정리를 해서 줄인 다음에, 그러니까 뭐 1000만 이상의 폴리곤을 뭐 1000K나 10,000K 정도의 폴리곤으로 줄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야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작업이 용이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그 이제 다시 한번 마야 씬을 옵티마이징 최적화한다는 얘기인데, 위에서 정리된 파일을 다시 이제 마야로 가져온 다음에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스케일하고 방향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씬 파일을 굉장히 가볍게 만든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셋을 주고받거나 했을 때 데이터들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메일이든 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T팀에서 그죠?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깔끔하게 최대한 최적화를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 저장할 때마다도 지금 스캔 데이터는 우리가 스캔 데이터는 그 레퍼런스 가이드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걸 계속 씬 파일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으로 저장할 때마다 그 스캔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헤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캔 파일은 가이드용으로 쓰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써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마야로 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는 해 보시고요. 우선 마야로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선 스케일 체크나 위치 값들, 이게 지금 그냥 가정을 할게요. 스캔 그 지브러시를 통해서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온 스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모델링이 이루어진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 가이는 뭐 역할을 끝냈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시고 난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재질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고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색깔을 좀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오시게 되면 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레퍼런스를 조금 더 컨트롤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디스플레이 채널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레이어 안에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V를 누르시게 되면 오브젝트가 숨겨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되면 R을 누르시게 되면 레퍼런스에서 더 이상 선택이 불가해지게 됩니다. 오브젝트 선택도 뷰포트에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가이드용으로 보면서 모델링 작업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해서 Z 파이터 뭐 레이어로 할까요? 뭐 이름은 뭐 회사의 규칙이 있으면 회사의 규칙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내가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세이브 하고요. 자,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파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이제 레퍼런스로 불러오는 작업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고 있으면 파일 가셔서 익스포트 셀렉션을 누르겠습니다. 익스포트 셀렉션을 눌러서 자, 저장을 할게요. 뭐 에어크래프트 뭐 Z 파이터 레퍼런스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리고 익스포트 셀렉션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레이어도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요. 다시 이제 레퍼런스로 그 아까 비행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크리에이트 레퍼런스로 가셔서 네, 아까 했던 그 제트 파이터 레퍼런스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레퍼런스로 불러온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이콘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씬 파일로 그 불러와서 작업하는데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저장할 때마다 이 데이터는 함께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야 데이터 자체가 되게 가벼워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파일 자체를 제가 이제 모델링 하고 할 때 선택이 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R 클릭을 해서 선택되지 않게 세팅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요 아래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작업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게 이미지 플랜하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캔이 오게 되면 거의 90%는 뭐 특별히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정교하게 해서 네,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플레이트하고 그 이미지 뭐 컨셉 이미지나 사진 뭐 이런 것들하고 CG하고 해서 정교하게 조금 더 맞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그 카메라를 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3D 데이터를 매치를 하는 스캔 데이터를 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우선 이건 약간 매치 무빙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이나 포토그래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치 무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매치 무빙의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의 포컬 랭스를 매치를 하셔야 오브젝트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마야로 가서 같이 조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래에 이미지가 있는데 마야로 가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마야로 와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뷰포트를 나눠서 왼쪽에 카메라 1, 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퍼스펙티브 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자, 가시게 되면 여기 포컬 랭스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았는데 가능한 한 요거를 그 실제 컨셉 이미지나 또는 사진에 맞춰서 네, 매치를 할 수 있게끔 포컬 랭스부터 잡아주는 걸로 시작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우선 그냥 간단하게 사진 한 장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아무 사진이나 가져올게요. 자, 불러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불러왔는데 지금 여기 카메라가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비행기보다도 네, 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플랜하고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네,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를 제가 1000으로 올려볼게요. 10, 100, 1000. 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5000까지 하겠습니다. 10, 100, 1000에서 5000 하시게 되면 네, 비행기가 됐네요. 우선 포컬 랭스나 뭐 이런 것부터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포컬 랭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50mm로 잡고요. 간단하게 그냥 어차피 저는 예제만 드는 거기 때문에 잡고 이렇게 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작업이 용이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선 다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 플랜 쪽 세이브로 가셔서 자, 뎁스를 조금 더 넓혀 줄게요. 10, 100, 1000만.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네, 저는 대략적으로만 그냥 매치를 하는 걸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컨셉하고 3D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앤드류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만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잘려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거리를 넓혀서 네, 매치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완성이 됐으면 항상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컨셉 카메라 해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카메라가 또 움직이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힘들게 매치를 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그 매치 무빙에 대한 걸 이해를 좀 하셔야 조금 손쉽게 다가올 텐데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린 거니까 그게 그냥 완성이 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락을 해줄게요. 락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그 상태 그대로 항상 그 제자리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락을 걸어 놓으시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오브젝트하고 매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제 카메라 컨셉을 놓고 이쪽에선 카메라를 선택하신 후에 Isolate Select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비행기를 왼쪽에서 매치된 카메라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실제 오브젝트를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되게 설명은 많은데요. 사실 지금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베이스 지오에서 지금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매치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모델링을 그러니까 모델링 시작을 위한 그 세팅까지 지금 완성이 된 건데 만약에 이제 베이스 지오라고 해서 스캔된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로 가세요. 이번에 이제 퍼스펙티브로 다시 갈게요. 퍼스펙티브로 간 다음에 자, 베이스가 없는 상태니까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선 뭐 베이직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좀 크게 해서 보이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뭔가 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모델링은 시작되는데 대부분 비행기 같은 경우에 시메트리입니다. 시메트리에서 좌우가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베이스 가이드 쉐입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링을 흉내 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제가 그룹을 놓을게요.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오리지널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레퍼런스 인스턴스 카피를 할게요. 자, 에디트 가셔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Duplicate Specia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때 인스턴스 카피 월드로 하시고 스케일 -1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자, 그룹을 잡은 상태로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반대쪽에 이렇게 형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쉐입을 만져가면서 수정을 하면 지금처럼 시메트리로 해서 작업이 좀 용이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또는 지우거나 또는 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자, 선택된 그룹을 지우시고 컨트롤 D 또는 컨트롤 D 이렇게 넣으시고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지우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아까랑 똑같이 크리에이트 가셔서 여기에서 또 죄송합니다. 에디트 가셔서 Duplicate Special 누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반대쪽에 시메트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지금까지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조금 더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gathering reference 마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제 마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고 할 때 어떤 레퍼런스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작업을 할 때 레퍼런스가 되는 걸 꼭 항상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할 때 레퍼런스를 찾고 할 때 지금 아래 이미지로 그냥 가볼게요. 네, 아래처럼 누군가의 컨셉 이미지든 뭐든 정말 멋진 이런 창작에 의한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말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가능한 실제 세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게 현실 세계에 없더라도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 실제 컨셉으로 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그 VFX든 뭐든 그 큰 영화에서 작업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해서 갖다가 그걸 적용해서 응용을 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항상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라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작권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른 아티스트를 그러니까 컨셉 아티스트가 그려놓은 작품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가 3D 모델을 썼는데 이게 블록버스터에 나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업을 할 때 실수하지 말고 그 컨셉이 아닌 실제 세계에 있는 데이터, 사진의 베이스로 작업을 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요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모델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세팅이 끝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요 설명은 요 이미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들었던 것들을 다 응용을 해서 3D 스캔 데이터를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도 솔직히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만 항상 그 스케일이든 뭐든 그걸 체크를 하고 항상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그 레이어링 구조, 이미지 플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카메라하고 맞춰져 있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잘 보기 위해서 물론 뭐 레퍼런스를 쉽게 보기 위한 이미지 툴도 있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카메라를 티어오프 카피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카피를 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뭐냐면 여기 와서 이제 여기 패널 오시게 되면 여기에 티어 오프 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와서 제가 아이솔레이트 하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솔레이트 카메라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티어 오프 카피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아까 그 카메라가 있는 그 창을 따로 카피를 해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뭐 뷰포트든 뭐든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 컨셉이든 실제 레퍼런스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장을 할 때 항상 파일명을 갖게 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모델링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 저장을 할 텐데 그 저장을 할 때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그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버전을 늘려가라고 돼 있는데 뭐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스크립트도 하셔도 되겠지만 그 마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increment and sa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그 파일명 뒤에 0001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버전 1, 버전 2, 버전 3 하면서 저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덮어 씌우기로 작업하지 말라고 써놨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던 데이터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세팅 작업이 뭐냐면 모델링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이제 최적화해서 그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저 위에 컨셉으로 되어 있는 그 스캔 받아온 요 데이터를 실제 그 어셋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겠죠. 쓸 수 있게끔 뭐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게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업계가 VFX 업계에서 스튜디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한 작업을 할수록 이러한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고 또 써놨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것들을 무시해도 되지만 그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라고. 파트마다 와서 모델링이 왜 이러냐, 이건 왜 잘못된 거 아니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나 일을 해야 되는데 바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본이 되는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마야를 오래 사용해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일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다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3D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사실 학원이나 대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도움이 되셨다면 저보다는 요 블로그 게시글을 써준 그 앤드류한테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땡큐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설명이 조금 애매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갖고 의문이 생긴 분들은 앤드류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저한테 따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또는 상순의 시다방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게 되면 관련해서 아는 거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블로그 2, 3, 4, 5 내용도 시간이 되면 또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것도 또 같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